사실 팟짱 애청자들 저희가 함께 해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른바 정치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신문 보다가 분통이 터져서 팟캐스트까지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팟짱의 애청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분을 만나면 속이 뻥 뚫립니다. 이분의 한마디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이상민 위원장? 인기 있으신 저 프로인 것 같은데 지역구? 바로 박해받는 시민들의 편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대 참 스승 명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네, 당황하셨죠? 안녕하세요. 당황하셨죠? 네, 경험했습니다. 그 스님께서 제가 아팠을 때 아픈 것도 민중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팟짱을 진행하라고 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편지 받고 정말 힘이 불끈 났었는데요. 스님 왜 저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이혼했어요? 이혼이요? 네. 이혼 안 했는데요.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김밥도 싸줬는데요.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은 거 처음 봤어요. 스님 이게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줄 알고. 이제는 제가 그 고백을 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 빌렸습니다. 협찬입니다. 목걸이도 빌렸죠? 목걸이도 빌렸고요. 저는 정말 빌린 것 같아요. 자켓도 빌렸고요. 바지도 빌렸습니다. 신발도 빌렸습니다. 저는 이게 다 저희 큰언니 협찬이에요. 저희가 딸만 5인데요. 우리 형제 가운데 가장 연예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어색하죠? 아마도 현장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스님 그러셨죠?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당황하셨더라고요. 네. 아까 너 누구니?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재혼 날짜 잡았냐고 이혼했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당황했어요. 남편 있습니다. 저 독신입니다. 전 이래서 스님이 좋아요. 팟짱이란 물어봐야죠. 저 뒤에 있어요. 준비된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스님 봉은사 주지를 오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봉은사라는 강남에 굉장히 큰 절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불자 계십니까? 불자? 불자. 역시 불자들은 용감하군요. 막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 봉은사 주지하실 때 제가 가끔 취재를 갔습니다. 그 일요법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셨어요. 그 소위 강남의 부자들은 다 와가지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취재 가면 스님이 쓱 말씀하십니다. 야, 이 정도면 내가 대선 출마해야 되겠지? 그만큼 많이 오셨죠?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도 꿈을 안 버리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경쟁자들이 많이 왔어요. 스님 어떠셨어요? 계속 팟짱 사랑해주고 계셨는데요. 스님한테 팟짱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도 물어볼까봐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스님들은 전혀 술 안 먹을 걸로 알죠? 네. 네, 학교 학생들도요. 불량 학생이 있고 모범생이 있고 그래요. 스님들도 불량 승려가 있고 모범 승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불량 승려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대에서 어렸을 때도 몰래 해인사에서 신부랑 내려가서 제 또래 되는 스님들 20대 때니까 한 장씩 먹고 그러는데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아침에 속이 미식미식거리잖아요. 그때 아침에 미식거릴 때 시원한 김치국 먹으면 그래도 속이 좀 가라앉죠. 저한테 팟짱은 술 많이 먹은 다음 날 김치국 국물 같은 시원한 국물 같은 느낌.
특히 우리 장윤선 기자의 그 레전드급의 웃음소리는 정말 뭐 불후의 뭐 명곡이라든가 이런데 불후의 웃음, 뭐 전설의 웃음, 뭐 이런 웃음 들을 정도로 아주 속이 뻥 뚫리는 미식미식할 때 시원한 금치국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야. 뭐 요새 팟캐스트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제 장윤선 기자님이 가끔 가다가 시원하게 웃는 오장육부가 부들부들 떨리게 웃는 그 웃음소리 때문에 팟짱이 더 사랑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정도 아부면은 뭐 스님. 네. 시즌 3 때 스님 매일 나오세요. 정말 그러다 대선 나갑니다. 예. 정말 그 김치 국물에 대한 비유는 정말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스님께서 사실 정치 법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요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50%가 넘었고요. 또 새누리당 자체 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56%를 찍었다는 겁니다. 자체 여론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아마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을 스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지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저 밑으로도 떨어졌었고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로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직을 무난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가지고는 뭐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할 거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냉정하게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부터 묻고 싶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그 상층부에서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게 과연 일제가 일본이 지금 그 헌법 구조 평화헌법을 바꿔가지고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다면 해외 파병하는 데가 어디냐? 하와이로 해외 파병을 할까? 만주로 갈 건지 아니면 유럽으로 파병할 건지 파병할 때는 한반도밖에 없다. 한반도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한반도로 일제가 다시 침략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1932년도 같으면 대한민국이 아무런 시대입니다. 1919년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제 탄압도 심했고 아주 1932년도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최남선, 이광수 할 것 없이 한국의 지식인들이 전부 친일로 돌아섰을 때 23살의 청년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 4월 29일 날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12월 달에 사형을 당합니다. 일본까지 끌려가서. 그 뒤에 9살 더 어린 다카키 마사오로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23살에 군대를 갑니다. 혈서를 써서.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서 일본군 장교가 됩니다. 만약에 일제가 지금 다시 우리한테 침략을 한다면 우리는 윤봉길 의사 같이 폭탄을 던지면서 한국이 도저히 해방될 기운이 없다고 그럴 때 폭탄을 던지면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항거하고 저항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해야지 될지, 안 그러면은 박정희와 같이 일제 군대를 가가지고 친일을 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다음 때까지 대통령을 만들 것인지 어떤 길을 갈려야지 될 것인가를 행복하게 정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한번 물어야 될 시점이 지금 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박근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래야지 되지. 일제 때 덕 보고 일제 밑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독립운동 하더라 잡으다 다니던 일본 군인 출신의 아버지를 둔 딸이 일본한테 어떻게 사과라는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과라 소리 못합니다. 일본이 웃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너무 무겁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게 스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라면 윤봉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박정희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를 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라면 과감하게 윤봉길의 길을 가겠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폭탄 하나 던져서 일본군 장교 몇 명 죽는다고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니다. 1932년도 일제가 만주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폭탄 몇 개 던지고 일본군 뭐 공산이 뭐 일본군 거리민단 단장 몇 명 적살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의 독립의 의지를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지금 그때와 같이 암울한 시대로 봅니다. 암울한 시대. 예. 몽고군이 용산에 들어와서 군대 주둔을 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도 용산에 주둔을 했습니다. 일본 놈들도 일본에 용산에 주둔을 했습니다. 지금 미군도 용산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대대 선선 내려오면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시작전권이요? 작전권이라는 게 전쟁 때 필요하지 평소에 작전권이 왜 필요합니까? 전시작전권 전쟁 나면 미군한테 넘어갑니다. 자기 나라 군대 작전권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네, 이런 나라를 팟짱 애청자들이 바꿔야 됩니다. 네, 스님께서 정말 이 참고 있던 우라를 함께 던지신 거예요, 화두를. 이런 나라를 누가 바꿔야 됩니까? 바로 우리 팟짱 애청자들이 함께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주세요. 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스님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시지만 실제로는 친하셨잖아. 제가 과거를 알고 있어요. 네? 친한 건 아니고요. 친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 강남 보문사 주지라는 데가 조계종에서 제일 지금 앉으세요. 제가 서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예. 좀 부유한 사찰입니다. 근데 거기가 거의 한 다리만 건너면은 판검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뭐 재벌급 회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야당 못 해요. 야당 하면 대부분 주지 쫓겨나는 그런 신부님들은 강남에 가서 뭐 이명박 정권이라는 거 비판하면 신도들이 대부분 그 주교한테 얘기를 해서 딴 데로 발령 내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는 4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야당 지지 못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그래도 여당 중에 좀 나은 게 누구냐. 그래서 뭐 공식적인 자리나 사석에서 몇 번 그래도 한나라당 후보는 박근혜가 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강남에는 뭐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 그런 당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 말이 흘러서 아마 박근혜 후보한테 들어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하고 경선할 때 8월 15일 날 전화가 와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시죠? 근데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래서 네,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그러더라고.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장난기가 불량숙녀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가 왜 나한테 전화를 누구야? 목소리는 비슷하네? 누구야?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저 정말 박근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는 똑같은데 누구야? 그러니까는 스님 정말 저 박근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박근혜 후보가 저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이면은 박근혜의 어머니 되는 유경수 여사가 그 문세광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작동의 그 금윤묘지에 아마 어머니 묘소에 참배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오는 길인데 평소에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저는 불자는 아니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독실한 불자였었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은 스님께 틀림없이 고맙다라고 인사를 드렸을 것 같아서 어머님 대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그래서 저도 이왕 전화가 왔으니까 덕담을 하죠. 예. 조선왕조 500년 근대사 속에서 남자들 정말 한 거 없다. 이제 여성 대통령 한번 나올 때도 됐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통령 한번 되세요. 그리고 떨어졌죠. 이명박이 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 시절부터 저는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가 14범짜리. 저런 놈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진다.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국회 그 의사당에서 교통사고를 내놓고 운전사한테 얼른 밀어놨다가 1992년도입니다. 그 들통이 납니다. 1997년도인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법 위반 돈 써놓고 자기 사무장을 외국으로 해외 도피시킵니다. 도피시켜놓고는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니까 돌아와가지고 그걸 다 고발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때 국회의원직인가를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추접스럽고 아주 쫀쫀스럽고 못생기고 목소리도 더럽고 스님 그 그래서 제가 이명박 때문에 제가 대통령 꿈을 꾸는 겁니다. 나같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만할까요? 아, 정말 그 스님께서 늘 이명박근혜라고 하시잖아요. 그 같다 두 사람이. 그런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스님 분석력이 뛰어나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인문학적 소양이 둘 다 없어요. 교양서적을 전혀 안 읽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명박은 말할 거 없거냐. 박근혜 대통령도 책은 안 읽는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보면은 써준 말도 저는 보면은 틀리면은 바로 읽거든요. 근데 바로 써준 말도 잘못 읽어요. 그건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네?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말 실수한 거. 그럼 그거 보면서 아, 참 책 안 읽는다. 그래서 그런 대로는 내가 전역 그 여사가 탁월한 그 직관과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역 그 의원 저도 참 싫어했는데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을 비난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는 아마 법조인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 더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이고 네. 첫째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진 세상을 만드는 이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도덕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로우냐 아니면 불의하냐 부도덕하냐 이렇게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안 되느냐로 판단하는 세상을 만들어낸 게 물론 그전부터 그런 흐름은 쭉 있었지만 그거 만들어낸 결정적 봉우리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개입했던 부정선거입니다. 내가 여기 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도 와 있고 하지만 새정치연합 그냥 그럽니다. 니들은 야당이 아니다. 허당이다 허당. 아주 등신들만 모였다 니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부정선거, 국가 공권력이 개입된 부정선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정하면서 국민들을 오늘날 이런 도탄에 빠지게 만든 책임이 나는 허당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로는 비판도 하고 김영삼 대통령 비판 많이 하죠.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야당 시절에 이렇게 안 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광주항쟁 때 23일 단식합니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나와서 그것 때문에 광주항쟁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신문에 광주 사태라는 그런 낱말을 그전에는 정치적 사건 뭐 이렇게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심령제 만들었어요. 하나에 해산했습니다. 업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 뭐합니까? 숫자가 적어요? 박근혜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국가보안법, 사학법 몇 명 끌고 길바닥 다니면서 다 막아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단식하고 삭발하고 길바닥 나서 투쟁하면서 그러면 지금 왜 새당 얘기가 나옵니까? 신당 얘기 안 나옵니다. 신당 얘기 나오는 건 순전히 야당이 무능하고 제대로 된 투쟁 못하고 지역구 챙기고 자기 국회의원이나 되면 되고 요따위 이기적인 자기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저도 야당 절대 안 찍. 한나라 안 찍고 새누리당을 찍으면 찍었지 야당 안 찍는다고 사람들한테 고언을 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종대 다음 국방부 장관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그건 뜻밖의 아주 환심을 내면서 그렇지.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나중에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지 돼요. 네. 옳은 길을. 예. 윤봉길 의사가 대한독립 된다고 23살의 청년의 나이로 폭탄 던지고 죽었겠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그냥 갔을 뿐이라는 거죠. 난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 허당 가운데 뽑은 복당들입니다. 두 분은. 아니 우리 김광진 복덩어리들입니다. 의원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 애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청문회 때 나오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손도 잡았는데 좀 좋아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예.
아, 네. 지금 스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 중에 저는 가장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정말 꿰뚫고 보신다는 점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어지러운 문제들을 정말 정치가 잘 해결해 주면 저희 팟짱이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될 텐데요. 그죠? 예, 좀 밝은 뉴스로 여러분들을 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스님 노래 준비 안 하셨죠? 네. 명진 스님께서 시즌 3 때 여러분들과 또 만날 기회를 약속드리면서 스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의 마무리 다시 뭐 계속 말씀드린다면 너무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만 충족되면은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는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예? 근데 충분 조건은 안 돼요. 돈 많다고 그 무슨 롯데인가도 형제간에 아버지 놔두고 싸우죠. 삼성도 형제간에 재판을 했죠. 두산그룹은 떨어져서 5층에서 죽었죠. 전부 다 그 싸움으로 갑니다. 돈 많으면. 그게 과연 행복한 걸까? 조금 가난하고 조금은 어려워도 화목하게 형제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게 행복한 세상일까? 너무 나는 한국 사회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가 구호 아니었습니까? 박정희 시대 잘 살아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는 인문학적 고민, 철학적 고민 없이 무조건 돈만 많으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이런 세상. 이거 이제 종식하고 끝장내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사람이란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세상을 만드는 철학적, 정치적 소양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됩니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 전부 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돈 쓰고 그런 놈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서로가 무슨 유머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우스운소리도 할 줄 모르고 계속 이건 거의 길바닥이에요. 그 무슨 조폭놈들 저질 조폭들 그런 놈들이 지금 정치판에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이러면 안 되지. 네? 여야 할 거 없이 다 좀 지적이고 교양도 있고 유머도 있고 아주 멋있는 정치인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보고 싶어요. 정말 멋있는 정치인 우리도 하나쯤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오바마 같은 정치인 우리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